나도 한때는 뜨거웠지. 한국 전쟁 당시 18살의 나이로 전장에 끌려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공산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청평철교를 폭파시켰지만 오히려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당했던 그 청년. 그 후 7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방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려 합니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그의 진짜 이야기, 과연 그가 평생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비 내리는 늦은 오후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의 작은 방. 구부정한 허리로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던 85살의 박지호 할아버지는 문득 창밖을 바라봅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깨뜨리네요. 그의 주름진 손가락이 신문 위에서 멈춰섰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또 나오는구만. 신문에는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박지호 할아버지는 주름진 손으로 조심스럽게 기사를 만지작거리다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오래전 이야기가 가슴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 했죠. 나도 한때는 뜨거웠지.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처럼 오래된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을 적시고 있었어요. 벽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청년의 모습이었죠. 그 사진 속 청년의 눈빛은 지금의 노인과는 달리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옆 소파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박지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상자를 무릎 위로 올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훈장들과 바랜 사진들,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편지들이 보였죠. 아무도 모르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방 안은 적막하기만 했고 창밖의 빗소리만이 그의 속삭임에 화답하는 듯 했어요. 박지호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1950년 18살의 어린 나이에 시작된 이야기였죠. 1950년 6월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박지호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들려오는 폭격 소리에 가족들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지만 북한군에게 길이 막혀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며칠 후 마을로 들이닥친 인민군들은 18살 이상의 젊은 남자들을 모두 끌고 갔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조선인민군의 일원이다. 공포에 떨던 박지호는 수십 명의 또래 소년들과 함께 강제로 군복을 입혀졌어요. 총 한 번 제대로 쏴본 적 없는 18소년에게 소총이 주어졌고 며칠간의 형식적인 훈련 후 그들은 전선으로 보내졌습니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끝없이 이어지는 행군 속에서 박지호의 마음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밤이면 숨죽여 울던 소년들, 탈출하다 잡혀 즉결 처분 당하는 동료들을 보며 그의 가슴은 얼어붙었죠. 한 달이 지났을까 박지호의 부대는 남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그는 본능적으로 도망쳤고 우연히 숨어있던 남한군 정찰대에게 발견되었어요. 살려주세요. 저는 끌려온 겁니다. 다행히 그의 절박한 호소를 들은 정찰대장은 그를 살려주었고 박지호는 신문을 거친 후 국군에 편입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북한군의 정보를 모두 말해라. 그렇게 박지호는 18살의 어린 나이에 다시 한번 전쟁터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적이 되어버린 이전 동료들과 맞서야 했죠. 청평 철교 폭파 작전. 그것은 박지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중요 임무였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소수의 특수부대원들과 함께 적진 깊숙이 침투한 그는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한 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어요. 이 작전이 성공하면 서울 방어선을 지킬 수 있다. 부대원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박지호보다도 어렸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죠. 청평 철교 폭파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10명의 대원 중 살아 돌아온 것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박지호는 그 중 하나였죠. 잘했다, 박지호. 너희들 덕분에 북한군의 진격이 늦춰졌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어느 날 갑자기 박지호는 헌병대에 끌려갔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이중 스파이로 고발한 것이었죠. 너는 청평 철교 폭파 작전의 정보를 북한군에게 흘렸다. 박지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좁은 취조실에 갇혀 끝없는 고문을 당했어요. 난 애국자다. 왜 이러는 거야? 피가 흐르는 입술로 박지호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그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죠.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의 정신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2달 후 실제 북한 스파이가 체포되면서 박지호의 결백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그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사과는 형식적이었고 그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상처는 아무도 치유해주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네, 박이등병. 그래도 자네는 애국자니까 이해해주게. 짧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박지호의 가슴 한쪽은 영원히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그는 더 이상 순수한 18살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죠. 이후 박지호는 다시 전선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더욱 열심히 싸웠어요.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은 점차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시켰습니다. 박지호, 자네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야. 전우들의 인정과 함께 그는 점차 전쟁의 공포에 적응해 갔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의심받았던 쓰라린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21살이 된 박지호는 제대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가족들은 전쟁 중 실종되었고 고향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한동안 공사장 일용직을 전전하던 그는 우연한 기회에 경찰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총을 내려놓고 수갑을 들기로 한 박지호는 열심히 준비하여 경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살아보자. 그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전후 혼란기의 한국은 또 다른 전쟁터와 다름없었어요. 마약 밀매, 폭력 조직, 정치적 갈등. 그가 맞서야 할 적들은 형태만 달랐을 뿐 똑같이 잔혹했습니다. 박지호는 부산 남포동의 작은 파출소에 배치되었어요. 전쟁 직후라 치안이 불안정했고 밀수와 범죄가 만연했습니다. 매일 밤 순찰을 돌며 그는 생각했죠.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어느 날 밤 박지호는 한 창고에서 벌어지는 마약 거래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홀로 잠복 중이었던 그는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진입했죠.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그러나 그곳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조직원들이 있었고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박지호는 어깨에 총상을 입었지만 놀라운 침착함으로 현장을 제압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배운 게 이런 데 쓰일 줄이야. 이 사건으로 박지호는 큰 주목을 받았고 마약 수사대로 발탁되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결단력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았죠. 하지만 그의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밤마다 꾸는 악몽, 갑자기 들리는 큰 소리에 놀라 몸을 숙이는 반사 행동.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전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지호는 경찰서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죠. 하지만 그에게 승진의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왔을 때 그는 늘 거절했어요. 난 이대로가 좋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게 더 맞아요. 동료들은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고집불통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박지호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손에 권력이 주어지면 나도 누군가를 의심하고 고문할지 모른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 억울하게 고문받았던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그런 권력을 갖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지호가 45살이 되던 해 그는 수사 중 우연히 만난 간호사 김미영과 결혼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이었지만 둘은 서로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죠. 지호 씨, 당신이 겪은 일,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미영은 박지호의 악몽이 찾아올 때마다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그는 조금씩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갔어요.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변화하지 않는 박지호는 점점 더 구식 경찰이 되어 갔습니다. 컴퓨터와 새로운 수사 기법에 적응하지 못한 그는 젊은 동료들 사이에서 점점 소외되어 갔죠. 박 반장님, 이제 은퇴를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덧 60살이 된 박지호는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송별회도 많은 사람들의 축하도 없이 그는 조용히 경찰서를 떠났어요. 마지막 날 그의 책상을 정리하며 발견한 낡은 수첩 한 권. 그 안에는 그가 구했던 사람들, 해결했던 사건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박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수첩을 품에 넣었습니다. 퇴직 후 박지호와 미영은 조용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서로가 있어 외롭지 않았어요. 둘은 작은 텃밭을 가꾸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지호 씨, 오늘 토마토가 정말 잘 익었네요. 미영의 웃음소리는 박지호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미영이 74이 되던 해 그녀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미영아, 제발 정신 차려. 병원에 실려간 미영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어요. 박지호는 병원 의자에서 밤을 새우며 그녀의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 갔죠. 일주일 후 미영은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손을 들어 박지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지호 씨, 고마웠어요. 사랑해. 그것이 미영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병원 침대 위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은 영원히 박지호의 기억 속에 남았죠. 당신 없으면 나도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미영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몇 안 되는 지인들만이 참석했고 박지호는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그는 미영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박지호는 갑자기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등은 더 구부정해졌고 걸음은 더 느려졌으며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미영의 이름을 부르며 잠들었죠. 미영아, 너무 보고 싶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지호는 이제 85살의 노인이 되었어요. 그는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고 가끔 찾아오는 옆집 할머니가 장을 받아주는 것으로 생활했습니다. 비 내리는 오후 박지호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훈장들이 있었어요. 전쟁 중 받은 무공훈장, 경찰로 일하며 받은 표창장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이제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람. 박지호는 조심스레 훈장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청평 철교 폭파 작전 후 받은 무공훈장이었어요. 그 훈장을 바라보며 그는 다시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철교를 향해 기어가던 젊은 병사들, 폭발물을 설치하던 떨리는 손, 귓가를 스치던 총알 소리, 그리고 동료들의 죽음.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정말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그의 눈빛은 허공을 향했지만 가슴 깊은 곳엔 여전히 타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회한일까요? 자부심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일까요? 박지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빗물이 흐르는 창문을 통해 바깥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는 그가 지키려 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눈부신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 그래도 헛되진 않았구나.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지호는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요즘은 거의 전화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수화기를 들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내일 학교 숙제로 625 참전 용사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옆집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소개해 주셨어요. 박지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준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래. 언제 오려고? 다음 날 오후 12살 소년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소년의 맑은 눈빛은 박지호의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그것은 마치 자신의 잃어버린 젊음을 마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예전에 뭐 했어요? 민준의 순수한 질문에 박지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까? 전쟁의 공포, 배신당한 아픔, 평생을 바친 헌신. 어느 것 하나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나는 누구도 몰랐던 전쟁을 조용히 끝까지 싸웠단다. 박지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8살에 끌려간 전쟁터, 청평 철교 폭파 작전, 간첩으로 몰려 당한 고문, 그리고 평생을 바친 경찰 생활. 그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흘러나왔어요. 민주는 눈을 크게 뜨고 경청했습니다. 그의 작은 노트에는 박지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성스레 적혀갔죠.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네요. 민준의 순수한 감탄에 박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웅?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영웅이 아니란다. 그저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이야. 인터뷰를 마친 민주는 돌아갔고 방 안에는 다시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박지호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햇빛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지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18살의 소년이 되어 청평 철교를 건너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폭발도 총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운 강물 소리만이 들렸죠. 꿈에서 깨어난 박지호는 창문으로 흐르는 빗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조금씩 비쳐들기 시작했죠. 그래도 지켜냈구나. 박지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맴돌았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작은 숨결 하나가 조용히 꺼져갔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학교에서 발표한 인터뷰 내용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지역 신문사에 보냈고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특집 기사가 실렸어요. 그리고 그 기사를 본 많은 참전 용사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호의 장례식에는 예상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래전 그가 구해준 사람들,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리고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시민들,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았던 외로운 노인의 마지막 길에 그가 평생 지켜온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작은 방에서 잊혀진 영웅은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